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부터 후끈합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매우 거센데요. 일단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기본소득 공약 그것 계속 가는 거냐, 말 바꾸기 아니냐 이런 공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말을 뒤집었다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현재까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 편에 약간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재명 지사 1위에 맞서서 다른 후보들 반 이재명 연대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은 이 국민 모두가 이재명 후보의 그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홍길동이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게 흔들리는 것은 문제다. 왜 자꾸 말을 바꿉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요, 뭐 정책 없다고 뭐라고 하셨던데 윤석열 총장 흉볼 거 없습니다. 그 양반은 한 말이 없지 한 말을 뒤집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 했던 말도 지금 뒤집으니까 국민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제기했던 영남 역차별 발언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한 정리를 안 해주고 계십니다. 그저 오해와 왜곡이다라는 그 페이스북 글만 있는데요. 특히 그 수도권과 지방의 역차별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는 해명은 원래 발언에 대한 진실한 해명이 아닙니다. 그 윤석열 대선 후보가 말을 뒤집었던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시고 우리 박용진 후보께서 윤석열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을 뒤집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원팀으로 가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추미애 그 후보님 그 지원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법률가라서 언제나 정확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에 공약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공약을 한 게 없다 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본소득은 반드시 도입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중요 정책입니다. 다만 순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다. 예, 양문석 이사장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가 현재 지지율 1위니까 후보들 공격이 이재명 지사한테 모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론할 때 보면 이렇게 5분씩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가장 먼저 시간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기 이야기를 못하니까 상당히 불편해하는 이 표정이 역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룰이 계속해서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저녁부터는 질문을 하면 30초를 보장을 해줘요. 답변 자기 시간에서 자기 시간 말고 그래서 질문자한테서는 질문 받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자기 이야기하고 싶고 자기 공약 이야기하고 싶고 자꾸 말 바꾼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역차별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그 답변하느라고 정작 자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불편했는데 이제 이 룰을 조금씩 또 바꾸니까 또 새로운 변화들이 오늘 저녁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게 토론 전부 4번 하게 돼 있는 현재 거죠? 네 번 하게 돼 있는데 한 번 더 늘었습니다. TV조선하고 채널A가 한 번 더 하기로 해가지고 목요일 날 또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비대면 시대니까 토론이 어떻게 보면 후보 모범 중에 가장 거의 유일한 기회죠. 사실상 거의 유일한 기회고요. 유튜브보다는 실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유튜브를 함께 보면 이 재미들 오늘도 우리 지금 유튜브 한 2,000명 이상 지금 들어와가지고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유튜브 또 속에서 또 막 댓글 올리고 하면서 하나의 축제, 하나의 흥행 이런 개념으로 보지. 구경하시는 분이 너무 목숨 걸고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좀 편안하게 지금 예비 경선은 좀 편안하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말을 바꾸느냐 이런 공세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지사는 내가 말을 바꾼 건 아니다. 지금 그런 입장을 보이는데 말 바꾸기 아닌가요? 제가 방금 직전에 이재명 지사를 만나고 왔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바꾼다라는 부분들이 좀 무겁게 이 여론에 흐른다. 그랬더니
좀 더 유연한 모습. 내가 계속해서 기본소득을 우기고 기본주택을 우기면 고집불통처럼 예. 느껴질까봐 좀 유연하게 가려고 했던 모습이 또 일관성 없다라고 공격을 집중적으로 누적적으로 받으니까 참 상당히 당혹스럽다. 철저하게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청년 수당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세워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박원숙 총장 만약에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바꾸려면 일찍 바꾸는 게 또 낫지 않나요? 그렇죠. 아마 본선에 가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검증이 야당 후보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공방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뭐 기본소득이 그렇다고 공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제 정책적인 이 문제 제기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효과적인 방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어제 박용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의원하고 이른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안심소득을 가지고 굉장히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단 말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이제 이 경선 예비 후보 토론에서는 조금씩 이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이미지를 만들어 온 대표적인 이 정책 이슈가 기본소득인데 예.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선에서 어떻게 공약하고 어떤 재원부터 시작해서 대책을 가질 거냐 이걸 이제 집중 검증하는 건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자신 있게 사실은 저 정책에 대해서 찬반은 있지만 국민들이 상당히 저 정책을 선호하는 그런 여론도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 있게 밀고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박원숙 총장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 지금까지는 약간 방어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사이다 발언으로 상당히 유명했는데 사이다가 좀 김이 빠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재명 지사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혹여라도 저를 이제 1번 선수로 만약에 지명을 해주시면 결국 또 상대방하고 격렬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성을 기르는 백신을 맞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백신이 너무 과해가지고 진짜 병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걸 잘 견뎌내고 또 우리 원팀이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이런 느낌이 들던데 짜장면 좋다고 해놨더니 너 짜장면 싫어하지? 왜 싫어해? 응? 짜장면이 더 맛있어? 뭐 이런 느낌이 하나 든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당신 마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데요? 그랬더니 마녀 아닌 거 증명해봐. 그래서 이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그것도 경쟁의 한 부분으로 제가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김경진 의원?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사실은 기본소득 문제는 지금 이 시점이라도 아주 공개적으로 빨리 접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적나라하게 했던 게 1년에 100만 원. 그럼 한 달에 국민 1인당 8만 3천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50조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국가 1년 예산이 한 58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쓸만하게 이제 기초 노령연금 한 3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30만 원 정도, 32만 원 정도 주려면 1년에 국가 전 예산 200조가 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기타 복지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저 얘기 자체가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려할 요소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걸 채택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도 이거 실험해보겠다고 국민투표했다가 그냥 곧바로 부결됐잖아요, 보면. 알래스카는 무슨 기본소득을 하고 있다 그러지만 실은 석유나 가스 해외에서 판매하고 그거 이 국부 펀드, 석유 펀드를 해가지고 그걸 운영을 해서 거기서 그냥 주민들한테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이건 기본소득하고 상관없이. 예.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 이재명 지사 얘기한 대로 1년에 100만 원, 한 달에 8만 3천 원 주는데 50조를 한 군데 쓴다 이러면 예. 사실상 국가의 재정 정책도 뒤틀리는 상황이고
8만 3천 원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쌈짓돈 어디 하나 딱 술 한 잔 먹는 술 한 번 먹는 그 돈인 거고 아무런 예.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은 이재명 지사가 단 한 군데도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세제 감면 혜택이 있는 거 그거 줄이겠다고 하는데 실은 보면 본인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이번 예비 경선 과정, 토론 과정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요.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방어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털 건 빨리 죄송하다고 털어버려야 본인이 본선거 나가서 그나마 제대로 대항할 수 있는 이게 될 거예요, 보면. 그렇죠. 사실 지금 김경진 의원께서 지적하는 그 지점이 가장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장성철 교수, 전략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공약 발표하기 전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난번 출마 선언 이후 기자회견 때는 약간 접을 것 같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 나오는데 아니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지금도 뭐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다만 현재 공약을 발표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막아놓고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전에 너무 많은 약속과 너무 많은 공약들을 해놔가지고 이것을 되돌리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이런 것도 전 지역에서 발족식도 했어요. 그래서 뭐 본인 입으로야 대표 공약, 뭐 1호 공약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이재명 지사가 내세웠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였으니까. 근데 이 논란과 관련해서 안 좋은 게 있어요. 예. 뭐냐면 말을 바꿨다. 본인의 공약에 자신이 없어 한다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렸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무슨 공약을 내세우더라도 저러한 프레임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큰 손실을 본인으로서는 얻은 것이다라고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기본소득 말 바꾸기 아니냐 이런 공세 다른 후보들한테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당장 이재명 지사한테는 가족사 그리고 스캔들 이게 지금 넘어야 할 산이 됐습니다. 형수 욕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이 스캔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바지 논란이라고도 하는데 어제 정세균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듣고 정세균 후보가 오히려 놀라더군요.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네. 말씀을 시간이 하셔야죠. 일단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까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바지를 한 번 더 벗을까요? 뭐 그 부분도 있지 않나요? 네. 그 말이 이제 가장 좀 뭐라고 그럴까? 쇼킹하다고 그럴까요? 네.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저는 이번 그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어질 그 예비후보 당내 경선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표현이 저 표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영역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여배우의 그 이 이야기들이 허위로 밝혀진 게 특정 부위의 그 이 특징, 그다음이 의사들, 의료계에서 이미 한 번 검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각종 소송 문제들도 다 정리가 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그 기자들이 예. 김부선 씨의 페이스북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것들을 재미삼아 계속 올리는 부분. 그 이야기를 하는 메신저가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메신저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그 기사화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 아주 회약적으로 희화화시켜버린 대표적인 이 반격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과 관련해서 박용진 후보 그리고 또 정세균 후보 또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밑으로 해야 될 얘기를 그냥 정색을 하고 바지 발언으로 가버리게 되는 이런 일은 본선에서 있었으면 이게 폭망각이에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끼리 스파링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전에도 왜 곤란한 질문 하니까 인이어 그냥 빼서 집어던지고 생방송 중에 확 집어던지고 가시던 그런 모습으로 대통령의 태도를 가져가시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17년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했었던 거에 반의 반도 안 돼요. 거의 UFC 수준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저는 지금 잽 정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팔 꺾고 지금 난리도 아니었던 분위기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이재명 후보도 박용진이 너무 나한테 강하게 한다고 서운해하실 게 아니라 박용진이 내놓고 있는 그 정책들 이런 걸 검증하고 서로 토론해야 돼요. 이 말씀 참 민망한 얘기입니다.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공개 토론회에서 그것도 유력 대권 후보라는 분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부끄러운 말입니다. 가히 성추행 전문당이라는 저작거리의 비아냥이 무색할 만큼 민망한 일이고 저급한 막장 토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다시 드릴까요? 이 답변으로 뭐 민망하다, 폭망이다, 뭐 야당에서도 저보다 막장 토론이다라는 비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앞으로는 좀 그런 질문 하지 말고 꼭 뭐 저한테 들어야 되겠어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 열심히 찾아보세요. 박원석 총장 저 논란도 꽤 갈 것 같죠? 그렇죠. 지금 뭐 당내 경선에서야 이게 이제 사생활의 영역이기도 하고 또 앞서 우리 양문석 이사장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밝혀진 것들도 있기 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더 이상 저 논란을 증폭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본선에서는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저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수 욕설도 이제 본인이 사과하고 인격적으로 본인이 부족했다 이렇게 허심탄회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도 지금도 녹취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재명 지사로서는 본선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고 또 피할 수 없는 검증일 텐데 어제 같은 모습은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 그 과거의 나훈아 씨의 발언을 연상케 하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나훈아 씨가 하면 국민들이 뭐 멋있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르거든요. 예. 그보다는 좀 더 진솔하고 겸허하게 저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 본선을 위해서도. 만약 본선에서 저런 상황이 빚어졌다면은 뭐 어제처럼 그냥 물러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당의 후보들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선에서 그친 거죠.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 참 저런 점은 난감할 거예요. 이미 한 번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또 말하기도 좀 거시기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격하는 쪽에서는 또 그 부분 약점인데 또 계속 물고 늘어질 거고 자칫하면 저 부분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뽑는 잔치가 혼탁해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들어요. 이미 혼탁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포털사이트 관련 기사 댓글 같은 거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감정적인 강을 넘어설 정도로 극단적인 지금요? 예,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저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정세균 후보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저 문제를 왜 끄집어냅니까? 그리고 저게 이미 법률상으로 물론 검찰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처럼 무슨 100% 절대적인 이게 기판력이 생기지는 않지만 검찰에서 공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믿을 만한 거예요, 보면. 예. 그리고 저게 이재명 지사가 관계가 없다고 하는 본인의 말이 어느 정도 이게 믿을 만하다라고 검찰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보면. 근데 그런 상태인데 일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께서 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한 사람이 저건 대단히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께서는 사실은 저게 이제 뭐랄까 조금 약간 본인이 위트 있게 답변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어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몇 년도에 이렇게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무혐의 결정문을 받아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냥 끝날 문제인데 사실은 이 지사도 조금 답변하는 문구 자체가 좋지는 않았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좀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편끼리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더 이상 저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희화화하는 거니까 특히 본선거 가서도 절대 저 얘기 저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성철 교수, 이 장성철 소장 하다가 교수 하니까 조금 낯설긴 한데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가 되신 거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교단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시겠네요. 지금 방학입니까? 네, 2학기부터. 2학기부터. 예. 이 후보의 사생활 부분이 그동안 쭉 이렇게 선거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여태까지 어떤 공직 후보자들을 다 살펴봐도 저러한 의혹을 받는 분들이 없어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예를 비춰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김경진 의원님과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공직 후보자가 되겠다는 분, 또한 그 최고의 자리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은 어떠한 의혹과 어떠한 질문에도 진정성 있게 해명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계속 김부선 씨라는 특정 여배우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냥 바지 내릴까요?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런 식의 무성의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본선 가서도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진정성 있는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꾸 김부선 씨가 자꾸 이상한 허위 주장을 한다라는 것으로 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양문석 기사장, 네. 김부선 씨 같은 거 보면은 조금 뭐랄까 불안정한 상태 같기는 해요. 얼마 전에는 이제 다시는 글 안 올리겠다. 나 이제 영화나 찍겠다 그랬다가 그 다음 날 또 바로 이렇게 뭐 글을 올리고 글도 좀 요즘에 올리는 거 보면 그 전보다 더 좀 사나워진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그 좀 정돈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성철 소장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미 형사적으로 문제가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문제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명예훼손과 관련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또 사안이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한테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해명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부분이고, 두 번째 김부선 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미 신체 부위 그 발언해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 뭐 옛날 어느 식당 이야기 하다가도 거기도 이 계산서 안 나와가지고 또 그것도 이제 다 이 증명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 오늘 같이 두 분 다시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내일 같이 또 다시 또 그 페이스북을 쓰고 그 페이스북이 또 대수특필되고 이러한 그 악순환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론이 메신저에 대해서 그리고 뉴스메이커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고 나면,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밀었던 이 주장에 대해서 무너지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보도를 하지 않는 게 기본이었는데, 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김부선 씨의 페이스북을 유독이 계속 대서특필을 하는 이유가 뭘까? 네, 그냥 이재명 지사가 당 내에서 1등이고 쫓아가는 분들은 싫은 거지. 그리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저 문제를 계속 공격을 하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적인 이 신뢰도를 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판에 있어서 필연적인데, 이미 경기도 도지사 선거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넘어섰던 문제잖아요. 자꾸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풀어나가는 것들도 언론이나 그다음에 정치인들이나 한번 고민을 해볼 시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글쎄요.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지사는 빨리 벗어나고 싶겠지만 바짓가랭이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교수. 저는 그 양문석 이사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의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처하는 방식과 태도가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 김부선 씨 문제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에 경찰에서 2015년도에 있었던 성남 FC와 관련된 불법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를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치 개입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반응이 뭡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국가 공권력이 공식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방어막을 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전과 사범이에요. 옛날에 검사 사칭을 했습니다. 음주운전했습니다. 이런 의혹을 상대방이 제기하면 옛날에 벌금 내고 이미 끝난 문제야.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릴 겁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대권 후보가 되겠다는 분은 무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국민 앞에 해명해야 된다. 그것이 의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성철 교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장성철 교수는 내년 대선에 어떤 사람을 생각할까 궁금하네요.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 엑스파일 공개하면서 안 될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셨죠? 어렵다, 힘들 것 같다 이런 표현.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아다르고 어다르네. 예. 자, 이재명 지사에게 쏟아지는 공격 살펴봤는데요. 민주당 경선에서 불거진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송영길 대표 관련인데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지난번에 경선 연기론 주장하는 다른 후보들 주장에도 원칙대로 간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지사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런지 다른 후보들 계속 뭐야 편파적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런 그 공격에 관련해서 대깨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깨문이 특정 후보가 되면 오히려 야당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정세균, 이낙연 두 후보 이것은 매우 편파적인 발언이다. 또 이낙연 후보는 대표는 발언이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대표가 야당에서도 잘 안 쓰는 표현,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대깨문은 아시는 분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대는 머리를 지칭하는 속어입니다. 그게 깨져도 문재인이다. 이렇게 완전 문재인 골수 지지자들을 폄하하는 그런 속어인데 어떻게 여당 대표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 이 표현 너무 지나치지 않냐? 뭐 인질이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최재명 전 정무수석 지금 민주당 최대 리스크 요인이 바로 대표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친문이 이재명 지사를 강력 견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누가 되면은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야당을 찍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저는 소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되더라도 결과를 승부가 원팀으로 만드는 게 저는 제 당대표로서 역할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당 대표가 이 경선이 마치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특정 후보가 다 확정이 된 것처럼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사실상 편파적 발언은 심각한 문제지요. 예. 좀 당 대표의 발언은 좀 신중하고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특정 당원들을 공격하거나 또 아니면 또 옹호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다 포용하는 이제 그런 아버지 같은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양문석 이사장, 특히 정세균 후보는 지난번 경선 연기 이후에 또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경선 기획단 관련해서 그때 뭐 김경률 회계사, 김경률 회계사 면접관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뭐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대표가 좀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 현안들이 지금 이제 치열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선 연기냐 아니냐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었고 사실상 경선 연기와 관련해 갖고 추미애 그다음에 박용진 요 두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원칙론을 하면서 이제 이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이걸 송영길 대표한테 그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김혜영 전 최고가 이제 나와가지고 예. 이제 국민 그 이 면접관으로 이제 나왔고, 근데 저는 그 김혜영 최고하고 추미애 후보하고 이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김경률 회계사가 나왔으면 뭐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나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허위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역으로 치면서 훨씬 더 많은 그 이 관전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기획단 입장에서는 계속 흥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사실상 흥행이 되는 그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보는데 이제 어제 그 송영길 대표가 가는클럽 기자회견에 있어서 이제 저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우리 정세균 그 전 총리께서 이제 또 발끈하셨단 말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선거 저걸 이제 뭐 인격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바라볼 게 아니고 선거 전략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추격하는 그 입장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내고 1위를 공격하면서 공격적이고 도전적으로 그 풀어 나가야 많은 그 유권자들로부터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1위 후보에 대해서 그 지지하지 않는 다른 후보들을 나를 향해서 결집시키는 이런 선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선거 과정에서 절대 아름다운 경선은 없습니다. 경선이 들어가면 1위를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추격하는 후보들은 끊임없이 1위를 중심으로 공격하고 1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함으로써 예. 계속 그 언론에 노출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예. 양부석 이사장께서는 일단 송영길 대표가 뭐 지나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 것 송영길 같은데요. 대표는 당내 예. 경선에서 당대표 과정에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저희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외연 확장과 우리를 지지하던 분들이 그 떨어져 나간 분들을 다시 그 모셔올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정치적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박원석 총장 문제는요. 지금 이제 전략이라고 양무석 이사장 말씀하셨지만 대표의 중립성 또 공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문제를 삼고 나선다면 자칫 이 판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도부의 공정성에 대해서 후보들이 문제 제기를 시작하게 되면 대선 관리가 좀 흔들리겠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뭘 우려해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화법이 좀 너무 거칠고 사실은 그 강성 지지층을 굳이 저런 식으로 자극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경선 관리 측면에서 앞서 이제 뭐 그 정세균 후보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포용력을 보이고 우리가 다 품어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송 대표가 보면 과거에도 대표가 되기 이전에도 조금 화법이 거친 면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구설에 몇 번 오르기도 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여당의 대표이고 또 대선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치 일정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데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이제 그런 화법을 계속 쓴다면은 앞으로도 저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그 송 대표의 문제 지적이나 상황 인식이 저는 옳다고 봐요. 실제 여권 내에 그런 요소들이 리스크가 있는 측면이 맞죠. 근데 굳이 이제 뭐 대깨문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맨 처음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이 만들었대요. 경선 스스로? 과정에서 그러니까 2017년도 대선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그 지지자 그룹들이 여러 개의 별칭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멸칭이 돼버렸죠. 그리고 당내에서 사실은 뭐 대깨문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친문 강성 지지자들은
나는 대깨문이야, 또 너 대깨문이냐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걸 기분 나빠하지 않는가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네. 지금은 그게 이제 뭐 언론 등등에 의해서 일종의 안 좋게 강성 느껴지니까. 지지자들에 대한 멸칭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좋아하지 않겠죠. 예. 과거에 본인들이 만들었던 건 맞는데. 하여튼 뭐 투대문, 어대문, 안악수나문 참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런데 김경진 의원 또 하나 이제 친문 쪽 사람들이 좀 듣기가 거슬렸던 부분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거슬렸던가 봐요. 근데 그 표현은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론과 이상론을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 때문에 거슬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오히려 뭐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제 이 중에서는 뭐 차라리 야당 찍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대깨문들이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되면 난 차라리 야당 후보 찍겠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동영 찍느니 차라리 이명박 찍겠다라고 해서 500만 표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라는 표현을 이제 이른바 대깨문을 향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한다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나면은 뭐 감옥에라도 간다는 것을 지금 뭐 협박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정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글쎄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너무 과잉된 또는 잘못된 사실관계 전제에 의한 어떤 의미 해석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송 대표가 조금 말이 거친 측면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충심이잖아요. 보면 당을 위해서 다 함께 같이 가자. 그리고 뜻은 달라도 너무 극렬하게 싸우지 말자. 지금 이런 전체적인 맥락인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내부적으로 조금 좀 격앙이 돼 있는 느낌이에요. 보면 그래서 아마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께서도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저 상황을 보고 또 당내 경선에 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네. 아무튼 지금 초반입니다. 초반인데 이렇게 뜨겁습니다. 자, 이제 야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등판하자마자 장모 구속이라고 하는 악재를 맞은 윤석열 전 총장. 이재명 지사의 점령군 발언을 비판하면서 이제 국면 전환을 노리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고 또 대전 현충원 참배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점령군 발언 비판하면서 역사관 잘못돼 있다. 이렇게 지금 날을 세웠는데 등판하자마자 불거졌던 처가 쪽의 악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돌파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대전 현충원 찾아서 했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선생님, 대선 출마하신 이후에 행보가 좀 보수에 편중돼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보수, 진보 이런 이념 지향을 따지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생각입니다. 자, 점령군 발언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해방 후에 미군이 38선 이남을 점령했던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썼던 표현이고 미군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점령군이라 표현했고 조약에 의해서 주둔한 현재의 미군하고 당시에 점령군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주둔했던 미군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장성철 수장, 이재명 지사의 점령군 발언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한번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진 것 전략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념과 역사적인 인식을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런 점령군이라는 단어 하나에 집착을 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것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가 저런 점령군이라는 표현으로 어떠한 다른 이익을 얻고자 했다라면 그건 상당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점령군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주냐면 약탈자라는 그런 인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군이 그 당시에 점령군의 역할을 한 거는 맞지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일본 군들이 24만 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일본 군을 어떻게 우리나라로부터 내보내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었고 그 미군이 점령을 함으로써 6.25 남침 같은 경우도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사회주의 되는데 방어막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 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됐고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까지 확대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역사가 인식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좀 협소해 보였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도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말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원석 총장 시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역사적 사실로 봤을 때는 점령군이 맞죠. 메가더 포고문에도 점령군이라는 표현이 4차례나 나오고 또 그 포고문에 보면 저항하면 뭐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굉장히 고압적인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를 점령군으로서 점령하고 주둔을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주한미군의 성격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 뒤에 한동안 주둔군으로 있다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서 이제는 동맹군으로 변화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미군을 점령군으로 보는 시각은 그건 맞지 않죠. 그리고 뭐 6.25 전쟁이라든지 앞서 정성철 소장이 얘기했듯이 어쨌든 주한미군이 우리를 도왔던 것 또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이제 과잉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그 264 그 기념관에 가서 강조는 아직 우리가 친일 청산을 못했다의 방점이 있었는데 친일 청산을 못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얘기 머리에 당시에 이제 점령군과 합작을 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평상시 같은 별 문제가 안 됐을 발언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고 대선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언론을 비롯해서 또 상대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저걸 통해서 뭐 득을 얻고자 저런 발언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또 득을 얻을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해서 정무적으로 그다지 이렇게 이득이 될 만한 그런 발언들은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 이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른바 이제 역사 논쟁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짜져졌는데 언론의 흐름을 보면 사실 하루 만에 누구한테 득이 됐을지 모르지만 바지 논쟁으로 바뀌기는 했어요. 그런데 역사 논쟁이라고 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지사가 좀 자초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미 점령군 발언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친일 청산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반격이 이어지고 이게 마치 그런 이념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짜여져 가는 추세였는데 일부에서는 과연 지금 내년 대선 앞두고 이런 이슈가 타당하냐. 지금 그런 논란을 벌일 때는 아닌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별 의미 없는 논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한 이재명 지사가 무슨 친북적인 세계관을 갖거나 아니면 무슨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계관을 갖거나 이런 분은 아니거든요, 보면. 근데 이게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정말 운 없이 시기적으로 지뢰가 그냥 옆에서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김원훈 강북회장이 점령군 해방군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구체적인 단어로 보면 김원훈 강북회장의 말이 단어로 보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느끼는 맥락에는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얘기였거든요. 거기다 김원훈 강북회장이 그 전에도 이제 좌충우돌식의 발언들이 좀 일부 있었던 걸로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하필이면 그 다음 날 264 생가에 이재명 지사가 갔었고 거기서 독립운동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제대로 못 해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점령군자를 꺼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윤 총장 입장에서도 SNS에 김원웅 회장의 발언을 이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 지금 이렇게 써놨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묘한 지뢰는 지뢰예요 보면. 예. 예.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대선 주자들이 저 논쟁을 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 예.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미 체제 경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38선 이북에 주둔했던 소련군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뭐 발전소라든지 물자 공장들을 얼마나 뜯어가지고 소련으로 반출해 갔습니까?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점령군이라는 표현은 썼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뭐 분유 한 덩어리라도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떨궈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성장했고 완벽한 지금 체제 경쟁에 승리를 하게 된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국민들의 평가가 다 끝나 있고 예. 이재명 지사도 특별히 무슨 특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다만 저 순간에 저게 이육사 후손에 대해서 뭔가 좀 위로의 마음을 하려고 했는데 지뢰를 맞았다. 제가 보는 상황 평가는 그렇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의견은?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한번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강북회장 김원웅 발언 다음에 그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냐? 예. 안 그러면 그 이틀 전에 항일주사 윤봉길 그 의사 기념관에서 축창과 운운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그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을 찾았던 네.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이 출발점이냐를 좀 봐야 됩니다. 사실상 29일 그 다음 날 그 7월 1일 날 이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첫 그 방문한 데가 이제 안동이었고 그 다음에 항일 지식인이었던 이육사 선생의 생가였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도 많은 부분들을 건드렸지만 어떻게 윤봉길 의사, 항일투사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일본 기자가 질문한 데 대해서 일본 편을 들면서 한국의 대법원과 한국 정부를 공격하고 축창과 운운이라고 하며 공격을 하느냐라고 상당히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에요. 그 이틀 뒤에 가서 항일 지식인 그 이육사 선생의 생가에 가가지고 친일 청산에 대한 그 부족함들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 있어서 친일파가 기득권과 득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쳐다봤었을 때 이 논의가 제대로 굴러갔었으면 체제 문제로 안 갔단 말이에요. 오히려 친일 청산의 문제를 체제 문제로 바꾼 건 유승민 의원이나 윤석열 전 총장이에요. 그리고 말이 돼요. 망언, 김원웅 강북회장의 망언을 이재명도 이어받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남의 생각을, 남의 발언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어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저 창작력과 저 공격성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예. 체제의 문제로 가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예. 제가 윤 총장을 위해서 약간의 좀 뭔가 한마디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검찰에서도 그 친일파 후손들 땅 찾기 이제 법률에 따라서 정부의 검찰청에서 그 땅 찾아가지고 소송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윤석열 총장도 검찰 내부에서 그런 거 했던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윤 총장이 하고자 했던 방점은 지금 현재 문 대통령도 올 3.1절 기념식 때 그렇게 했잖아요.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열어야 된다. 지금까지 너무 꽉 경색되어 있어서 두 나라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 상황인식이거든요. 윤 총장도 그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그런 부분일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 또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인식들이 제가 보기엔 크게 현실에 있어서 다르지 않은데 다만 이게 입씨름을 위한 입씨름의 과정들이 아닌가 하는 좀 우려들이 있어요, 보면. 박원석 총장. 그 윤석열 총장이 저 이재명 지사 발언을 비판한 페이스북 글을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의 보수 진영이 이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 보여줬던 그런 그 인식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도 확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당을 미루는 것도 그리고 뭐 광주를 찾아가겠다. 또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을 찾았던 것도 그런 걸 의식한 행보인데 근데 윤석열 총장의 지금 이 세계관 또 역사인식 이런 걸 보면 과연 저런 역사인식이나 세계관으로 중도 확장이 가능할까? 그런 점이 오히려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그 발언이 정무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긴 했지만 과연 윤석열 총장에게 마치 이 체제에 대해서 불온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들을 만한 발언이었는가? 그건 전혀 아니었는데 오히려 본인의 그런 보수성만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거리라고 우리 패널들이 공감하면서도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이재명 지사의 그 발언 부분 문제 삼았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전략적으로 보이는데요.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그것이 내가 검찰총장 그만두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굉장히 많이 오시면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네. 탈원전이 시작되고 저희들의 꿈은 꿈이 아니라 일종의 적폐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호도되어서 꿈이 매몰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구현우 학생이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큰 꿈을 가지고 한번 큰 기여를 해보겠다고 입학을 했는데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이제 다른 분야로 또 빠져나가고 그 입학 당시에 가졌던 이런 꿈과 희망이 전부 무너지게 돼서 저도 그 말씀 들으니까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예. 자, 장성철 교수.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월성 원전 관련해서 저번 때문에 내가 그만둔 거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도에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마의 명분을 삼은 거죠. 월성 원전 관련된 수사를 나는 정당성 있게 하려고 했지만 정권 차원의 여러 가지 압박과 압력이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내던질 수밖에 없었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출마의 명분을 삼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그러니까 정치 참여 선언문 이후에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정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함으로써 국민의힘과 야권을 지지하는 층을 좀 다지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원석 총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저러한 모습들이 외연 확장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은 지지층을 좀 확고히 해서 나의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런 측면은 혹시 없을까요? 월성 원전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최재형 전 그렇죠. 감사원장이잖아요. 네. 월성 원전 관련해서 최재형 원장한테로 좀 대체제로 이렇게 쏠리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 이슈도 가지고 와서 좀 내 쪽으로 더 힘을 실어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은 없을까요? 글쎄요. 그러기에는 최재형 전 원장께서 지지율이 너무 좀 낮아요.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저것을 최재형 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과해 보입니다. 아닌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야권 인사들과의 접촉도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번 원희룡 지사 권영세 의원 만났지요. 이제 내일은 안철수 대표를 만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군을 좀 확보하려는 차원인가 생각이 드는데요. 김종인 위원장과도 만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오늘 어디 인터뷰에서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 얘기도 들은 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만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도 궁금하군요. 지난번에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만났을 때 발언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입장을 그러면 좀 이렇게 주저하게 되신 이유가 좀 있으신지? 주저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국민들과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경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하고 나서 그 기조가 바뀌고 한 건 아닙니다. 뭐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났다고 해서 바로 그게 입당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 다른 데한테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니 제가 이제 그 앞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할 수 있는 일정을 사전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 하여튼 많은 분들을 좀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고 윤 전 총장 본인을 위해서도 입당하는 게 필요하다. 그 시간이 너무 늦어서는 곤란하다. 최소한 경선이 시작될 때 이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희망한다. 뭐 묵시적인 동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8월 말에서 9월 초면은 길게 잡아서 일주일 정도 차일 텐데 예. 물리적으로 이제 최대한의 한계선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예.
저희가 정당에서 꼭 물리적인 한계선에 맞춰가지고 버스를 출발시킬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뭐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예를 들어 8월 말에는 우리가 준비 안 됐는데 9월 초엔 준비될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건 이제 물리적으로 계속 뒤를 빼면서 특정 주자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게 뭐 우리 당에도 훌륭한 주자분들이 있고 당 밖에도 다른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뭐 아름다운 모습 비춰질지 그건 잘 모르겠고 예. 자, 이렇게 사람들 쭉 만나고 있는데 김경진 의원 내일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난다고 해요. 어떤 예. 차원일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제3지대 정당의 당 대표고 그래서 또 국민의힘 입당을 해서 또 안철수 대표는 합당 얘기가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두루두루 아마 함께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아마 만나서 일단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고 예.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윤 총장은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겠다고 했으니 예. 저 얘기를 듣고 만나는 건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장성철 교수, 김종인 위원장은 만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저도 헷갈려요.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고 뭐 김종인 위원장 측 얘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두 분은 만날 거예요. 만나서 여러 가지로 조언도 구하고 조언도 해줄 것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고 야권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을 제외하고 야권이 대선을 어떻게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가 없을 거예요. 두 분은 언젠가는 만나겠지만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외곽에서 서로 신경전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화끈하게 언제 만나서 여러 가지를 상의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예 안 만나고 있으면 몰라도 저렇게 뭐 만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가 헛소리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오히려 그런 얘기 안 나온 것만 못하지 않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효과죠. 그래서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러한 불필요한 논란 없이 그냥 두 분이 통화하셔서 언제 만나시죠? 제가 한번 저녁 모시겠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윤석열 전 총장 이렇게 이제 야권 인사들 만나는 폭도 넓혀가고 전략적으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부인 김건희 씨의 어떤 특정 매체와의 인터뷰 통해서 이른바 줄리 논쟁 불러일으킨 것 과연 잘한 거냐, 잘 못한 거다라는 비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그 뒤에는 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장모가 법원에 출석할 때 보였던 모습 그런 부분은 왜 관리를 안 했느냐, 뭔가 좀 조언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어떻게 법원에 출석하면서 고급 외제 승용차 타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오느냐 이런 건 정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야권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장모가 선고를 받던 날, 그 카메라에 다 잡혔는데 독일 M사의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뭐 여자분들은 대번에 캐치를 하던데 뭐 저 핸드백이 어디 거다 뭐 이런. 근데 이게 정치권 주변에서 보면 이거 너무 준비가 안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캠프에 문제가 있나? 아직 무슨 어떤 선거를 준비할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때 저도 화면을 봤는데 양문석 부사장. 대체로 보면 유명한 분들 이렇게 법원 출석할 때 국산차 타고 오거나 뭐 가장 좋은 차는 휠체어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은 환자복이고요. 예. 그리고 지갑, 가방 안 들잖아요. 그런데 뭐 수억짜리 차에, 그다음에 수천만 원짜리 핸드백에, 그리고 뭐 어쨌든 많은 언론들이 얼굴을 흐릿하게 잡아줘서 얼굴 노출은 안 됐지만 저게 지금 벤처 중에서도 최고급 벤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아직까지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선언은 했는데 대통령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 그리고 대통령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숙지도 안 됐고 깨달음도 없는 것 같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삿대질을 하면 대통령이 되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정부의 각 세우는 게 국가 경영의 능력인가라고 하면서 며칠 전에 각 세우 비판했던 그런 비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좀 박하게 평가하고 싶네요. 예. 장성철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저런 선거 관련된 실무를 해본 사람은 사소한 거에 눈길이 가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가 잘 됐냐 안 돼 있느냐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장모께서 저런 것들을 뭐 타고 뭐 들고 그런 것도 문제지만 저는 윤석열 총장 개인도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좀 준비를 잘못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첫 번째로는 페이스북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 화면 정면 사진을 보면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아마추어가 찍은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무슨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반려견 토리를 이렇게 안고 윤석열 총장과 반려견 토리가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이거든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써서는 안 될 사진이에요. 왜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과 반려견 토리가 같이 마주본다든지 아니면 반려견 토리가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그런 모양새로 해야지 피사체가 똑같이 지금 화면 정면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건 써서 안 되고요. 자세히 보면은요. 내려보는 듯한 그러한 각도예요. 그것도 좋지 않은 사진이고 또 하나 자세히 보면 윤석열 총장의 손이 그 반려견 토리의 목을 조르는 모습으로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참모들이 상당히 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말 사소한 건데 권영세 의원이 권영세 의원과 이제 윤석열 총장과 만나러 갔을 때 윤석열 총장이 우산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골프 우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이 아직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네요. 그런 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J 투어 우산이네? 음식점에서 준 우산 아닐까? 지금 장성철 소장이 그걸 지적하는 사이에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진이? 정면을 바라보는 이제 본인의 사진으로 그 반려견 사진은 없어졌고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금방 바꾸나? 사진은 간단히 바꾸죠.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아니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페이스북에 어떤 사진인가. 근데 좀 아까까지 말 시작할 때는 반려견 사진이었는데 말하는 중간에 사진이 바뀌었어요. 정말요? 이야, 이거 재밌네요. 재미있고 놀랍네요. 저는 장모 출석 때 저 뭐 외제차, 그다음에 명품 핸드백 다 사실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준비 안 된 이미지들이라고 보는데 그보다 더 제가 놀라운 건 장모 구속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은 아니지만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게 누구도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일단 이게 뭐 사법적 연좌제나 이런 건 없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가족의 사생활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유감 표명, 사과 표명이 지금도 없다는 거는 저는 아직도 저분이 그냥 법 집행하는 분의 위치에서 이 사안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 프로필 사진 뭘로 바꿨던가요? 이런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개인 얼굴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하기 때문에 이제 야권, 국민의힘 쪽에서는 왜 자꾸 그러냐라고 하는데 초반에 저러한 실수들을 수정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요. 나중 되면 수습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선거를 많이 치러보니까 사소한 차이가 천양지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수습하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짧게 요즘 정관계를 흔들고 있는 이른바 수산업자 파문 잠깐 살펴볼까요? 여러 사람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어디까지 비화될지 궁금합니다. 이 수산업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수산업자가 아니라고 하고 가짜라고 하는데 하여튼지 뭐 여러 사람한테 선물 전해준 것 나왔고 뭐 그거 받고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는 박영수 특검이 이 사람한테 포르쉐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뭐
문제가 됐다. 박영수 특검은 돈을 줬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잠깐 들어볼까요? 2017년 12월 달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첫 번째 특별 사면을 하는데 이 사기꾼의 사기 범죄를 특별 사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이 이 사기꾼을 특별 사면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과 의심이 있습니다. 사기 범죄자를 특별 사면을 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선거나 정치에 좀 이제는 좀 선을 긋고 민생에 집중할 테니 정치권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거나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러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정치적 유불리를 도모하는 그런 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곧 방역이나 민생에 집중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자세, 정부의 태도를 흐트러 놓는 거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김병진 의원 저 사람이 지금 사기 혐의 피의자죠. 예. 그런데 뭐 저 대통령한테 편지도 받았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제가 봐도 그 편지는 좀 가짜 같아요. 예. 예. 사기꾼들의 특성이 일단 남들이 현혹하기 쉬운 모양이라든지 상황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 편지 또 뭐 굉장히 고급 자동차들 가지고 다닌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예. 많이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태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유력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눈이 정말 밝은 사람하고 눈이 덜 밝은 사람하고 그 차이가 좀 엿보여요. 예. 딱 하나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는 예. 오랜만에 칭찬해드리는데 홍준표 의원 칭찬해드리고 예. 싶어요. 눈이 밝아요. 예. 딱 한 번 누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봤더니 고급 승용차 사진을 서너 개를 동시에 하면서 나 이런 차 타고 다닙니다라고 자랑을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하, 예. 홍준표 본인이 그 사람 만났는데 네, 근데 저렇게 자기 차를 자랑하는 사람이 무슨 거대한 무슨 재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일까? 이거 사기꾼 같다. 직감적으로 보좌관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 본사라고 하는 사무실이 그냥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고 바로 관계 끊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밝은 눈인 것 같아요. 예. 근데 홍준표 의원은 이번 사태 때 어쨌든 의문의 1승입니다. 그 뭐 명함에 직함 여러 개 네. 달고 다니는 사람들 좀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네.